저희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핫 이슈 다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할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어제도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 어제는 주말이 끼어서도 있고 연휴가 끼어서도 많았지만 네. 오늘 또 갑자기 간밤에 여러 이슈들이 나오면서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에 이어서 들어가 보면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머징 통화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환율도 또 원화가 약세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제 또 개장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급증을 하면서 장중에는 7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1470원 선을 맞아요. 돌파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1,500원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올해 내에 1,500원을 갈 수도 있죠. 네, 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간밤에 이제 NDF를 보면 한 1,450원 후반대.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보였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을 찾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트럼프식의 협상 카드였다. 아니면 역시 트럼프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고 뭔가 이제 유리한 선점을 가져가는 전략을 쓰는구나. 네. 간밤에 멕시코에 대한 뭐 관세가 또 한 달 정도 유예됐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관세 서명했던 거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들이 조금씩은 뭐 약간이나마 안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급등했던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는 있는데 환율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GDP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률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원화가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달러 대비한 환율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1,500원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어쩌면 터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배경에는 이렇게 관세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트럼프식의 화법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전 세계 성장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특히 설 연휴 이후에 올라섰던 1,480원까지 막 내달렸던 모습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오늘 뭐 아니면 이번 주는 좀 그나마 좀 소강 상태로 진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현재 관세 이슈가 참 핫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는 개념 두 가지로 함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짚어봤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 관세 부과의 시작을 두고 언제일까라고 예상만 하다가 갑자기 행정명령이 나오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간밤에는 또 한 달 정도 미루겠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이 관세 카드를 두고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라기보단 정말 하겠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지. 뭐 2월 1일부터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뉴스는 찾아보시면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예,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에 보다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1기 때는 정말로 관세 카드를 통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중국과 관련돼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무역 적자를 좀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주요 카드를 이제 관세로 가져가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무역 이 흑자가 주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리쇼어링의 일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쪽으로 주요 제조업 기지, 생산 기지를 가져오려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주요 명분이 뭐냐면 마약 관리, 네. 안보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멕시코와는
간밤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국경 지역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군인을 투입한다든지 보안을 강화한다든지라는 1년에 일단은 협상이 먹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예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그렇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역의 흑자가 아니면 무역 적자 폭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마도 관세 카드라든지 또 다른 관세와 유사한 카드를 계속 트럼프 2.0 시기에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구조 자체를 이제는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만들려는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도구로서의 가치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1기와 2기는 이런 부분에서 관세 카드를 활용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제조를 약간 늘리려는 의도로도 해석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저희 그럼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관세 부과가 미국 내에 있는 기업 중에 멕시코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또 살짝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외부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그 내부에, 기업들도 내부에서 네, 제조를 그렇죠. 하게 하려는 내부 기업들에 대한 압박으로도 시장을 그러니까 이제 해석할까요? 뭐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1기 때 사실은 캐나다와 미국 예전에 나프타를 네. USNPA인가 정확하게 이제 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말은 바뀌었습니다만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는 게 미국으로 옮겨오기를 바라는 게 또 트럼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경 이민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가져가는 협상이 된다면 멕시코에서 만든 게 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완벽하게 절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부나마 미국 내에서 만들면 조금 더 어떤 관세를 피할 수 있고 네. 아니면 뒤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감세라든지 투자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멕시코에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 만든 거를 소싱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소싱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간밤에 멕시코와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은 관세 협상 카드였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멕시코 현지에 있었던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자동차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부품주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수입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들이 오히려 더 피해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가 충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돌려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미국 내의 제조업 기지, 미국 내에 사실은 리쇼어링이라는 그런 흐름은 트럼프 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전 정권이었던 바이든, 그리고 그 이전에 트럼프, 또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건 뭐냐면 2010년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다가는 또다시 금융위기와 같은 어떤 밸런스의 문제 때문에 터질 수 있는 위기가 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소비자들의 레버리지로 활용한 소비 국가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고 가기보다는 에너지도 독립하고 공장도 세우고 전력도 깔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젠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소비를 통한 생산성은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려면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금융 레버리지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뎨 문제, 부채가 커지다 보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융위기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어떤 잉태된 자산들이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는 약간은 밸런스, 생산도 하고 제조도 하고 소비도 갖고 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 15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견제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려면 결국은 인구의 적절한 증가와 자본 투자,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이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를 하려면 미국 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비를 계속 갖고 가는 거였으면
싸게 만들고 엄청나게 어떤 제조업 기지를 갖고 가는 중국의 성장률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우리 항상 10년,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2010년도에 책들을 보세요. 기사들 보세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능가합니다. 역전합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중국의 비중이 그러니까 당장 무너지게 만드는 관세 정책은 아닌 거예요. 네. 서서히 지금 미국 GDP 대비 중국 GDP가 한 70% 되거든요. 서서히 20년 내지는 길면 30년 동안 서서히 중국 비중이 줄어들게 만들려는 노력인 거죠. 그 변곡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당장 무너뜨려서 중국의 어떤 금융위기가 오고 아니면 어떤 붕괴가 오게 해서 우리 전 세계가 망한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수출할 거고 중국에 수출하는데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방향성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와 소비, 생산과 소비를 모두 잡으려는 미국의 움직임, 여기에 우리는 또 대중국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펼쳐지는지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또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자정에 나왔죠. 50.9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또 그럼요. 엄청 잘 보여줬습니다. 나왔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지표를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잘 나올 수도 있다. 회복은 하지만 관세에 묻힐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관세 이슈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가 좀 유예되면서 시장이 명목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장중에 보시면 엄청 소위 말해서 이게 말아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50.9라는 거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특히 제조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는 이거를 계속 잡고 싶은 거예요. 제조업의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늘 나오는 거는 이제 졸트 보고서라고 해서 고용이 나오거든요. 네. 고용 지표가 물론 전월보다는 둔화되는 걸로 나오지만 한 700만 개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800만 개대에서 700만 개대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본다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아마도 이제는 어느 정도 테슬라도 간밤에 7% 빠지다가 5%,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가격의 조정을 한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내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오히려 조금 더 키 인디케이터의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연준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동결을 했습니다만 코멘트들이 조금은 이제 고용 지표나 물가에 대해서 약간 호기시하게 보는 눈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고용 지표가 까딱 잘못해서 잘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오면 안 되고 적절하게 잘 나온다든지 이래야 네.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가가 일정 부분 좀 많이 충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고용 보고서가 무너지고 ISM 제조업이 무너지고 고용이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봐라 관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상당히 이 경기가 불안해진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관세는 협상 카드고 중장기적으로 약간 짜증나게 하는 정책이지 아예 이게 흐트러뜨리는 건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제조업이 회복하고 고용 보고서도 조금씩 둔화되면 연준도 금리를 조금씩은 연내에 그래도 6월부터는 한 번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다면은 시장은 지금부터는 실적에 주목하고 내지는 가격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가격에 있는 내지는 매력이 있는 종목을 사는 이제는 슬슬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시기로 전환하지 않았나. 그냥 단순 시장 자체가 막 강하게 급등하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도 보면 2,500이 깨졌잖아요. 이제 뭐 시장이 또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종목 찾기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시장의 변동성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관세 관련 발언이지만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또 지표를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또 이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어닝 시즌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오늘 눈여겨봐야 할 기업이 있다면요. 아마 장마감 후에 나올 텐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중에 이제 구글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게 클라우드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은 비춰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딥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캐펙스가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한번 왔었는데 저는 그게 뭐 딥식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겠지만 중국 기업이라는 신빙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딥식이라는 건 또 가격을 떨었기 때문에 이게 생산성이 증가하려면 사실은 높은 가격에 있는 제품은 보급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뭐 다들 사려고 한번 하겠죠. 해보잖아요. 네. 근데 또 보다 보면 스마트폰이 저가 스마트폰도 있지만 고가 스마트폰도 있고 보니까 더 높은 어떤 사양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을 것 같고 그 딥식 자체도 여기서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은 아 이게 뒤로는 HBM 그 고메모리를 쓰고 있는 건데 숨기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또 엔비디아가 3월에 실적 나오나요? 정확히 2월이죠. 2월 말에 왜냐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 달이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월 말에 항상 이제 빅테크 실적 나오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엔비디아가 나오는데 2월 중순에 아마 나올 텐데요. 그때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젠가 그전에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CEO가 지금 수요가 너무 좋다. 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 AI발 캐펙스 축소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한바탕 지나간 것 같고 아마 내일 아침에 구글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부분의 어떤 수치를 좀 볼 것 같고 그리고 광고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장 마감 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주가가 시장 전체적으로 한바탕 변동성을 보였고 그래도 빅테크에서 그리고 딥식이라는 어떤 노이즈가 있었는데 클라우드와 캐펙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은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또 빠르게 안정을 찾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그런 발표를 좀 주목을 해야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올 또 구글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부문 실적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케이펙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까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또 말씀해주신 이슈를 바탕으로 이제 막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한 힌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 관세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정말 두드러졌는데 또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 힌트로는 어떤 부분 또 짚어주실까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연말 연초 넘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서 안정을 찾은 그 시점에 다시 고점까지 갔다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가도 연말 연초에 보여주었었던 변동성의 극한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제 또 어디서 안정을 찾아야 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환율이라든지 가격이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내려간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꽤 높아진 게 또 한국 시장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무역 적자의 어떤 폭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안보라든지 생산기지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안보와 생산기지를 그 어느 것보다 좀 우호적인 쪽이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엄청 미국이 많이 투자했고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어쩌면 미국이 캐나다나 중국 내지는 멕시코보다는 좀 후순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밤에 있던 이슈로 보면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는 한국이나 한국을 둘러싼 기업한테는 약간은 우려가 지나가는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낙폭과대 종목이 서서히 이제 매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뭐 AI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낙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는 좀 뭐랄까요? 기회를 찾아가지 않겠나. 속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제 관세 부과하고 동화하고 이런
이게 트럼프 2.0도 1.0처럼 피곤하지만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는 싶습니다. 가격 낙폭과대에 좀 주목하는 이 시기가 도래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낙폭 과대 시점에 있는 종목들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시장 대응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속보가 나온 것처럼 캐나다 총리와 통화가 잘 진행됐다라는 언급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참 아쉽네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